다음은 우리 뇌전증, 나 그리고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쉽지 않고 또 흔하지 않는 오늘 귀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 같이 걸음을 해주신 한 분의 환자분과 한 분의 환우의 엄마분을 모시고 실제로 이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상담하고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 환자나 보호자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뇌전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갈등이 많은지에 대한 그런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의사 입장에서 뇌전증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거는 주로 소위 경련 발작을 주로 하는 증상을 가진 질환이죠. 그럼 발작이라는 게 뭐냐? 발작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경련 발작이라는 거는 증상입니다. 발작이라는 거는 우리 뇌에 수천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전기적인 화학적인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손짓 발짓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어디선가 일시적으로 합선이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발현하는 게 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경련이라는 거는 운동계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발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련성 발작과 비경련성 발작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경련 발작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5세 사이 아이들 중에 한 2 내지 5% 정도 발열이 있으면서 경련 발작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뇌전증이 아닙니다. 열성경련이라고 해서 사실은 체질적으로 타고나고 한 5-60% 정도는 이 집안에 내려오는 병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완전한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체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부분은 만 5, 6세가 지나가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쳐도 경련 발작을 할 수 있고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것들이 와서 뇌에 염증이 있어도 경련 발작을 할 수 있고 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 몸에 있는 당분이나 소금기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경련 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기침병이라는 걸 없죠. 감기 때도 기침이 오고 폐렴 때도 기침이 오고 기관지염 때, 천식 때 병이 없이 물 먹다가 살에 걸려도 기침이라는 증상이 있듯이 기침병이라는 건 없고 폐렴이라는 병 때문에 천식이라는 병 때문에 기침이라는 증상을 가져올 수 있듯이 이 경련 발작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오는 거고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열이 없이 뇌 손상이나 뇌 염증이 없이 반복적으로 경련 발작의 증상을 가질 때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뇌전증은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명당 보통 5 내지 10명 정도의 인구 1000명당 5 내지 10명 정도의 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를 봐도 대략 한 35만 내지 40만 정도의 환자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 뇌전증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유전병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원인 때문에 오는 단일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뇌전증을 관리하고 뇌전증을 치료하는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어떤 뇌전증은 실제로 약물 치료 없이 생활만 잘 관리해도 완전히 완치되는 질환도 있을 거고 어떤 뇌전증, 특히 어떤 증후군이라고 붙어진 무슨 저희가 소아신경과에서 많이 보는 레녹스 게스토 증후군이라든지 드라베 증후군, 영아윤추구의 증상을 가지는 웨스트 증후군 이런 증후군을 가진 경우에는
아이들의 경련 발작이 잘 조절이 않는 경우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유전적인 진단이 있으면서 이 엄마 아빠한테서 받지 않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뇌전증이 유전적인 원인의 뇌전증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뇌전증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비균질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하나의 질환이 않고 굉장히 많은 원인 때문에 경련 발작을 가져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도 다양하게 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환자가 다 좋은 건 아니고 간혹은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뇌전증의 한 10 내지 30% 정도 차지해서 우리나라도 약 10만 명 정도는 난치성 뇌전증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전증에 대해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뇌전증이 갖는 질환, 그러니까 질환 자체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뇌전증 지원센터를 포함해서 뇌전증 학회, 뇌전증 협회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 옛날에 고대로 올라가 보면은 뇌전증은 마치 신이 내린 질환, 뭐 이렇게 뭐 악귀가 들었다든지 이런 터무니없는 데서 나온 생각을 최근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산업이 많이 발달한 지금 시점에도 그런 생각을 떨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참 저희 같이 이렇게 진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어이없을 뿐더러 저희들도 반성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나라에서는 과거에는 뇌전증을 간질이라고 불렀죠. 그 간질이 갖는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자 2012년도에 이 간질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합의하에 간질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뇌전증으로 바꾸게 되고 뇌전증 선포식을 2012년 6월 7일에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뇌전증 바로 알기와 인식 개선, 또 뇌전증 환우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우리 이런 뇌전증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2015년도부터 2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세계 뇌전증의 날로 국제 뇌전증 협회라는 데하고 국제 뇌전증 퇴치 연맹이라는 데에서 제정을 해서 기념일로 지내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2017년도부터 대개 한 140여 개국, 세계 140여 개국에서 이 세계 뇌전증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고, 지난주가 바로 지난주 월요일이 뇌전증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사를 갖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이런 뇌전증을 제대로 알고 뇌전증에 대한 나쁜 인식을 올바로 개선하고, 또 뇌전증 환우들이 갖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홍승봉 뇌전증 지원센터 장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회 또 협회와 함께 뇌전증 지원법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어떤 제도적인 그 틀 안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께서 큰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뇌전증 지원센터와 뇌전증을 관리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을 대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귀한 분들 두 분을 모셨고요. 먼저 각자 개인 소개를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으신 심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전증 지원센터의 자주 모임 임원 심민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뇌전증을 앓고 있는 1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하종순입니다. 네, 사실은 이 자리에 굉장히 나오시기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런 여기에 나오신 분들과 같이 뇌전증에 대해서 감출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한 2달 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제가 주저하거나 뭐 질환이 있는 거에서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주저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소아에서는 저는 그 성인을 보는 의사가 아니라서 소아에서는 뇌전증 환자가 소아 고혈압보다도 훨씬 더 완치율이 높은 질환이거든요.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약물난치성 뇌전증이 있으면 간혹은 수술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슨 케톤 식이요법이라든지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든지 혹은 또 뭐 요즘에는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약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다행히 2021년 4월경부터는 우리가 대마 오일도 난치성 뇌전증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마 오일인 경우에는 레녹스 가스도 증후군하고 드라벳 증후군만 쓰게끔 현재는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뇌전증 학회나 협회나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조금은 어려운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뇌전증에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우리 신민우 하느님께서는 지금 대학도 졸업하시고 예. 또 환자이시지만 대학도 졸업하시고 지금 이제 직장도 잡으셔서 더군다나 이 본인이 그동안 쭉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제가 듣기로는 거의 30년 정도의 그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많은 고민도 하셨고 또 뭐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사춘기도 지나갔고 지금은 성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본인이 지냈던 거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동안에 조금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예. 공감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뇌전증을 앓고 있었던 지 한 약 30년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는 뇌전증을 앓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어느 바다에 갔는데 이제 파도를 보고선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 뇌전증을 앓고 학생 시절 또한 사회, 가정 여러 이 복지 분야에서 특히 제일 많이 어려웠던 것은 바로 학생 시절 때는 학교 생활이 제일 어렵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사회생활에서는 아까 박유정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장 생활 구하기가 제일 힘들고 직장 생활을 구하기 힘드니 또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진짜 힘들고 한편으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생활, 학교 생활을 정확히 하지를 못하니 가정에서 이제 또한 따돌림 또한 당하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지 저도 진짜 이 심리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로 제가 이 앓고 있던 뇌전증 장애는 바로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 이 앓고 있던 원인이 바로 이 파도 보고선 깜짝 놀란 거라 해가지고 저는 어떤 것이 나의 이 질병의 원인이었을까 계속 돌이켜서 생각해봐도 답은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뇌전증 질병 하나로 인하여 학생 시절, 사회, 직장, 가정 이 모든 복지 분야에서 바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이제 받으면서 또한 저의 단점이 조금 예민하고 좀 그런 점이 그 단점의 유형에서 바로 이제는 이 뇌전증을 심하게 앓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께서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 또한 이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제가 너무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 질병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못 모르게 일단 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한 것이었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는 학생 시절 때는 바로 이제 따돌림을 또한 당하고 사회 또한 직장에서는 제가 이 뇌전증으로 앓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시는 상황에서는 저를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 또한 가정에서는 바로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은 아닌데 그것을 잘 이해 못 해주신 바로 저희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바로 딱 그러셔서 저도 진짜 마음이 심리가 곤란했죠.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은 아버지와의 갈등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해 못하시고 또 저로서는 자녀인 저로서는 계속 얼마나 앓고 있는 이 마음이 심리가 곤란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어머니의 생각을 해보면 저도 모르게 진짜 마음이 울컥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편을 드실 수도 없고 또한 자녀인 저를 버리실 수도 없고 책임을 진짜 못 지겠다고 하셨었죠. 하지만 제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저의 갈등 때문에 일단은 계속 저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잘 해보니까 그래 나의 이 생각하는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는 잘 생각을 하여서 생활을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 하나로 인하여 제가 이 질병을 스스로 이제는 딱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뇌전증이 그러니까 과거에 뭐 우리 선대들 얘기로는 뭐 이건 이조시대 얘기입니다. 뭐 선대들 보면 이게 경련 발작이 놀렘병, 체한병이라고 생각했지만 현대 과학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이치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놀래거나 체해서 오는 질환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 아까 제가 경련 발작이라는 게 합선되는 거에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아니면 제 컴퓨터가 합선이 될 만한 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습도가 높아지거나 기후가 나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면 전압이 잘 안 맞거나 그러면 쉽게 합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경련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무슨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발열,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게 쉽게 증상으로 표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은 뇌전증 환자도 저도 뭐 이게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 환자 볼 때는 굉장히 예민한 나이지 않습니까? 예민한 나이일 때면은 과연 내가 왜 이 약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사실은 뭐 대부분의 약들이 한 2번 정도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남들은 내 친구들은 먹지 않는 약을 계속해서 먹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디 또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뭐 멀리 가지 못하지만은 학교에서 뭐 그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어디 뭐 1박 2일 어디 가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약들을 가지고 가서 먹을 때 아이들한테 이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면도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우리 그 환자들이나 우리 보호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 병에 대해서 이게 옛날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에 우리 히포크라테스 시절에 신이 내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 치유가 가능한 거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새로운 신약도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제가 실제로 19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에는 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약들이 개발이 많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약이라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갖다가 지금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경련을 조절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게 뇌전증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적인 치료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경련 발작을 완벽하게 조절을 해주는 거가 맞습니다. 우리가 항뇌전증 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항뇌전증 약은 뇌전증을 치료. 예를 들어서 항생제는 균을 죽여서 우리가 회복을 하잖아요. 하지만 항뇌전증 약은 항경련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뇌전증 그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경련 발작을 안 하게 함으로써 뇌 안에서 발작하는 성향을 잊어버리게끔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뭐 2년, 3년 이상 약을 먹읍시다라는 복용을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환우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심리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심리적 갈등을 갖다 보면은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 수면 박탈, 그러니까 수면을 잘 제대로 못하는 게 증상을 유발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이런 잘못된 쓸데없이 불안 심리, 쓸데없는 걱정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귀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래 두 번째 우리 하정숙님께서는 아이들이 지금 아들께서 뇌전증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들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면서 지금 아들을 키우시면서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한 5세 때부터 이제 경련이 시작이 됐었고요. 몇 살 때? 5세 정도. 5세 때, 예. 네. 근데 그때는 뭐 아이가 이렇게 주의 집중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없고 모든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빨랐습니다. 뭐 학습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나이 또래에 맞는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빨라서 그냥 그 병원에 가서 약물로도 처음 초반에는 그 잘 조절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이제 놀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됐고요. 뭐 학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못 따라가거나 이런 건 없이 워낙 선행 학습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똑똑하고 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아이들의 놀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이제 실제로 학폭까지 예, 집단 폭행까지 예, 있게 되면서 이제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집단 폭행까지 이제 일어나게 됐고 그게 이제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로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이가 주의 집중을 못하고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외상후 스트레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검사 결과.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그 ADHD까지 유아기 때는 전혀 그런 어떤 뭐 산만함이나 이런 걸 전혀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순한 아이였는데 이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이제 괴롭힘이 있게 되면서 또래들하고 전혀 어울림이 이게 상호교환,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됐었고요. 이제 겉돌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3학년 때쯤 됐을 때 이제 심리 상담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하고 아이도 했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경련도 이제는 약물로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더 큰 또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면서 네, 저도 지금 굉장히 이제 아이가 그 뒤로 학교도 거의 못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점점 지금 또래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서로 부딪혀가면서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뭐 아이들하고 이제 거의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만 받다 보니까 아이가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울함도 네, 호소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이한테 아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냥 머리 매일 아프다고 하니까 머리에 좋아지는 영양제다라고 설명을 지금도 아이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집단 폭행을 당한 뒤로 이제 학교를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정학습으로 돌리고 이런 상황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학교 교사 선생님이나 일반 교사 선생님이나 다른 이제 어른들에게까지 이제 거부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는요. 네. 그리고 뭐 수차례 전학의 권유를 받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늘 매일 일반 담임 선생님이 아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전화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도 또한 그 불안함이라 그러죠. 학교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네. 아이가 수차례 빈 교실에 격리도 당하고요. 그 격리를 당한 이유는 이제 뭐 수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주의 집중을 안 하고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이유로 빈 교실에 좀 수차례 격리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가장 지금 어려운 점은 아이가 이제 6학년을 올라가게 되는데 올해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네. 또 막 이런 불안함이 사실 있어서 저도 지금 심리적으로 이게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비 뭐 상담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의료비 지출도 굉장히 지금 네. 예, 많이 나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또 학교에서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학을 올해 가게 됐는데 이제 계속 특수교육과 관련된 이런 권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네. 왜냐하면 일반 교육에서의 교육이 어렵다. 근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통합교육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뭐 어떤 지적 그런 수준 미달인 아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경련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경련이 이게 자꾸 발작이 일어나면서 아이가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그 ADHD가 된 건지.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의사 선생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경련을 잡는 게 우선인데 경련이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ADHD적인 것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이 몸무게에 맞는 치료 그 약을 제대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인 게 경련이 먼저인데 경련을 잡으려고 하니까 또 ADHD적인 부분도 안 되고 막 이게 좀 굉장히 좀 복합적인 네, 아이라 네.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일단은 또래 관계 그 사회 그 나이라 그러죠. 지금은 한 8세 정도 수준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거의 애들하고의 교류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아이가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걸 원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이가 생각했을 땐 작은 학교라는 곳이 작은 어떻게 보면 첫 발의 사회인데 그곳에서마저도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게 되면서 저 또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떤 그 특수교육과 관련된 그 기준에는 안 맞는 아이라고 했지만 네. 적어도 그래도 어떤 폭력이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거로부터는 조금 아이가 보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저는 그 교육지원청에 찾아가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결과까지 지금 받았는데 네.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나 차별이나 네. 예,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서 너무 좀 가슴 아픈 게 사실이고요. 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불안한 것도 네. 사실이고 네. 그렇게 되면서 아이 아빠랑 저랑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학교에서 또 무슨 전화가 오진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좀 있었고 실제로는 아이를 가정학습으로 돌리면서 학교를 안 가니까 차라리 마음은 편하다 막 이럴 정도로 좀 굉장히 저희 가족이 지금 어려움을 지금 현재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정말로 뭐 잠깐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 아이와 관련해서 엄마가 또 가정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아마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5세경에 경련 발작이 시작됐고 지금도 약을 조정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이 합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무조건 뭐 병원에 가면은 약만 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약을 안 쓸까 고민을 합니다. 약을 어떻게 뭐 일부 뇌전증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양성 롤란딩 뇌전증 같은 게 소아에서는 있거든요. 제일 많은 부분인데 그 아이들은 잠만 규칙적으로 잘 되면 경련 발작을 전혀 안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 낮에 경련 발작을 하는 아이들 일부 애들을 제외하고는 밤에 잠만 제대로 자면은 경련 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약물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아이들은 약물 치료를 하고 경련을 일정 기간 안 하나 약물 치료를 그러니까 안 하면서 일정 기간 경련을 안 하나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일정 기간 경련을 안 하나 사실은 결과치가 똑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을 쓸 수가 저는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경련 발작을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약을 쓰게 되고 일반적으로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2000년대에 아주 좋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 논문을 낸 게 있는데 전체
뇌전증 환자가 9살부터 90세까지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470명이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이 약을 썼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470명의 환자들이 첫 번째 약을 썼을 때 경련이 전혀 안 하고 잘 조절되는 확률이 47%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제 환자들 진료실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약도 환자하고 궁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 약을 쓰면 잘 듣고 어떤 아이들은 부작용 전혀 없이 약이 잘 듣고 어떤 환자들은 이 약을 쓰면 부작용만 그 약마다 부작용이 조금씩 다른데 부작용은 재보면서 약효는 전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련 발작이 조절이 안 되면 이제 두 번째 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경련 발작을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조절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이유가 약을 이게 개수를 많이 쓰면 효과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1 더하기 1이 반드시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2 이상이 절대로 잘 안 돼요. 뭐 1.5 어떤 경우는 0.8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을 여러 가지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는 약의 부작용이라는 게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데 그 각각 다른 게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물의 개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약을 이렇게 쭉 쓰다 보면 두 번째 약을 쓰면은 처음에 47% 정도 조절됐던 아이 말고 조절이 안 돼서 두 번째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환자에서 13%만 조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세 번째 약으로 갔을 때 조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길로 끝나는 거는 아니고 뭐 다른 약들을 다 해보면은 결국은 더 추가로 한 3% 정도가 돼서 전체 환자를 다 따져 보니까 64%는 약물에 의해서 잘 조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2000년대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긴 해요. 그동안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좋은 약도 많이 개발이 됐고 뭐 수술적인 요법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뇌전증 지원센터에서도 많은 정부 기금을 가지고 수술을 위해서 수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기계도 저희가 사두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 한 2가지 약물을 써서 조절이 잘 안 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우리가 보통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약제를 2가지 정도 썼는데 경련이 2년 이상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난치성 뇌전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술적인 걸 한 번쯤 고려합니다. 근데 수술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 뇌 안에서 합선이 되는 위치가 딱 한쪽에서만 계속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큰 건물이 있다 치면은 그 건물에서 어떤 방에서만 합선이 계속되면은 그 방은 이미 이 기능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전선을 잘라내버리고 그 방은 창고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낸다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거를 단순하게 일부분을 도려내서 뇌를 도려내서 물론 큰 일이긴 하죠. 큰 결정이고 그래서 이게 경련 발작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뭐 측대염 뇌전증 같은 경우에 해마경화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는 아이들은 약물 써서 안 듣는 경우는 수술요법으로도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곤란하다, 수술이 곤란하다 싶으면은 다른 약물이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 약물들이 각각 작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가서 일하는 그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작용을 환자하고 잘 맞춰서
그 다른 약제를 써보고 여러 가지 약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경련 발작이 잘 안 되는 경우는 특히 아이들인 경우는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그런 식이요법도 하고 혹은 미주신경 자극술이라고 해서 이런 뇌신경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고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신부 뇌신경 자극술이라는 것도 하고 최근에는 뭐 대마 오일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은 넓게 쓸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난치성 뇌전증에 쓸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경련 발작을 하는 아이들 보면 이 지능은 어디서 나옵니까? 뇌에서 나오죠. 경련 발작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련 발작을 너무 많이 하는 그 자체가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런 경련 발작을 일으킬 만한 구조적인 뇌의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 회로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뇌 자체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약물도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일부 약제는 이 지적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적 기능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약도 있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약들도 그런 인지 기능이나 이런 데 영향이 주지 않는 약들을 많이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뭐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편견, 인식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끼리의 왕따라든지 심지어는 어른이신 선생님들의 그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점에 해당이 되고 또 사회적인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서 처음에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련 발작을 하면은 갑자기 놀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경련 발작을 하는 친구들 요즘에 뭐 어느 때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어른을 살렸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심폐소생술은 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런 입장이긴 한데 저희들도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경련 발작이 있을 때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를 하지만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이 질환이 정말로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공부도 하고 똑같이 아이들하고 놀고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서 저희가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더 좋아지고 우리 뇌전증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 환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관리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비워서 다시 한번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신민우 선생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뭐 정치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그 자체가 치료에 악영향을 크게 미쳤을 거라고 저는 의사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하게 된 과정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은 우리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한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제는 저도 이 보호자 분의 이 자녀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이제 집단 학교에서 또 따돌림을 많이 당하고 또한 직장에서 이제 어떻게 직장을 잘 들어가지 못하니 왜 다른 친구들과 직장을 못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네.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네.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었죠. 네. 아버지께서 좀 그런 것이라도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조금 저를 위로와 그런 안무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조금 더욱더 이제 마음의 심리를 더욱더 쌓아주셨으면 좀 제가 더 이제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시고 너무 이 마음이 우선적으로 너무 가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들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학생 시절 때는 좀 그랬지만은 이제 사회 성인이 된 후로는 바로 이제 저의 취미 이런 장점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는 학교 같은 곳은 어쩔 수 없이 그 계속 가야 하는 곳이지만은 이 취미를 취미 아니면 잘하는 것을 잘 기준 삼아서 이제는 그곳에 이제 집중을 하게 하다 보면은 저 또한 경기를 안 했습니다. 바로. 네. 이제 계속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가야 할 곳은 꼭 간다면 이제 그 과거의 생각들이 꼭 떠오르는 것이었죠. 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취미 아니면 특기 아니면 또한 이제 잘하는 것을 이제 기준 삼아서 집중을 그곳으로 쌓다 보면은 또한 아무리 장애라 하더라도 장애를 뛰어넘어서 이제 나만의 개인을 자아 개념 네. 인식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제가 바로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다닐 수가 있었던 것 또한 아무리 격려를 장애라 하더라도 장애는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준 삼아서 이 복지 분야에는 장애뿐만은 있는 것은 아니고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 여성, 문화, 가정 이렇게 8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저 하나의 경험으로 인하여 많은 복지를 살릴 수가 있겠다 이런 인식 또한 상호작용이 키워졌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자녀분께서 진짜 이 질병 하나로 인하여 진짜 마음이 심리가 곤란하시겠군요. 하지만 너무 이제 그곳에 또한 이 마음이 안타까움이 커지시면 또한 이 어머니 또한 진짜 마음 진짜 곤란하시겠군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바로 저희 어머니의 이 심리 같았습니다. 바로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의 이 아픔 하나로 인하여 아버지와의 충돌, 또 학교에서의 따돌림, 직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을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저의 취미 또한 특기 이런 것을 기준 삼아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저의 포인트 이런 것을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또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진짜 저의 자랑을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바로 진짜 오히려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즘 따라서 더욱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뇌전증을 떠나서 확실한 진짜 사람이 되었다. 요즘 제가 생각을 하다 보면 바로 요즘 사람들은 자아 개념이 없다. 또 뭐 일방적으로 개인주의만 찾는 것이 아닌가. 또한 한편으로 인식 개선이 안 돼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따라서 그냥 공공장소에서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은 너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가려고 하다 도중 바로 이제 그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이. 그래서 너무 이제는 이것은 안 되겠다. 오히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시민분들께서도 더욱더 안 되겠어서 제가 확실히 경찰청과 또한 시청으로 전화를 하여가지고 여기 이 버스 정류장은 공공장소임으로써 이 흡연 장소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렇게 흡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출동해 달라고 하면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니 바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을 자리를 못 피죠. 제가 이 뇌전증으로 인하여 이제 어느 센터를 다니면서 바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라는 그 센터를 다니면서 이제 파워 스피치를 배웠는데 그 파워 스피치를 배우면서 자신감 또한 생긴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 스피치를 배우면서 확실히 이제는 자신감이 생김으로써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파워 스피치를 배우면서 이 복지 분야에 계신 시민들, 국민들 많은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꼭 이 시청 아니면 경찰청에 연락을 해야겠다는 저는 마음이 생기면서 꼭 직접 이제 연락을 해가서 이제는 특히 버스 정류장이라면은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 여성 이 복지 분야 생활하시는 복지 분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다 모든 분야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
긴급하게 출동해서 이 복지빈다를 살릴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한다고 요청을 드리니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네. 우리 신민우님께서는 실제 삶에서 예. 삶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사실은 사회복지 상담학이라는 그런 그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어엿한 이제 사회 그 복지사로서 이 직장에서 이제는 뭐 뇌전증을 포함한 많은 이런 그 어려움을 갖는 환자, 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또 뭐 여성까지 모든 이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한테서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아주 참다운 인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하정숙님께서는 뭐 아이들을 이렇게 뭐 아이를 케어하면서 뭐 병원에 맨날 데리고 가고 또 아프면은 가끔 입원도 할 수밖에는 없고 또 학교에서 발작을 했다라면은 또 다급하게 가서 또 아기를 데려와야 되는 일도 많이 있었고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법이 있어서 그 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69 이하만 되고 70만 돼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느끼고 아이들의 기능적인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뭐 60도 안 되는 IQ를 가진 친구들보다도 기능적으로 훨씬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법적인 규제의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아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아마 서류만 내서는 안 됐을 것 같고 뭐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 발품을 팔아서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드리게 해서 정말로 죄송한데요. 네. 사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장애인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네. 학교에서는 우리 애가 일반 아이 같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수업 방해도 있다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장애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없다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병원에 눈물로 호소한 적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쫓아가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그 보호권 안에 기준 안에 들어오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너무너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기관이나 뭐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나 좀 많이 두드렸어요. 여기저기 다 두드렸고 안 되는 기준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위센터 상담 선생님이나 실제적으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특수교육 관련 담당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를 수차례 보고 면담하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의료적으로 접근을 해서 도와줘야 될지 아이의 학교 전체적인 부적응이 이게 특수교육적으로 도움을 줘서 우리 아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한번 해보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심의를 거쳐서 그런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통보를 받고 나서도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들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정말 도움이 될지 저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의 우리 아이의 보호막과 같은 거였는데 이게 우리 아이한테 또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만들어질지는 저도 좀 사실 두려운 게 사실인데요. 사실 너무너무 그동안 너무너무 지금 힘들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상처를 받았고 그러면서 저도 지금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약물 치료를 권유받을 만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저도 잠도 못 자고 불안도가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네, 네. 안 되는 기준이었지만 네. 정말 진심으로
네, 여러움을 호소했고요. 그 호소가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 저와 비슷한 가족분들이 계시겠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어떤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아일지라도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심을 다해서 저는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가 저는 학교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정말 좋은 친구 단 한 명이라도 네. 네, 그 한 명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짝 치료라든가 그룹 치료라든가 심리 치료,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 그룹 치료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좀 교육청에 어필을 했고요. 네, 네. 그러면서 그것들이 좀 받아들여졌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원하는 방향대로는 우선은 한 발을 내디뎠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 아이나 우리 가정에서도 굉장히 아이의 학교 생활만 아니면 굉장히 행복했고 네. 네,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요. 네. 그동안 어떤 뭐 굴곡지게 힘든 그런 어떤 경험을 저는 네. 해보지 않았었는데 너무너무 참 힘든 순간을 작년 한 해 겪었고 네. 엄청난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됐지만 안 될지라도 예, 여기저기 예, 도움을 요청을 하면 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네.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네. 그래도 제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받아서 네. 우선은 아이가 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네. 하려고 한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냥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막 정말 자살을 얘기하고 그 12살밖에 안 된 아이 입에서 처음 자살을 얘기한 거는 10세 때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나 죽고 싶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 있을게. 엄마 아빠 나중에 천천히 보고 와요. 이런 얘기가 저는 정말 네. 충격이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다니는 병원의 교수님은 그 얘기를 굉장히 응급하게 보셨고 그래서 소아정신과를 연계를 해주셔서 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뭐 네. 원인 불명의 우울증 뭐 다 나왔습니다. 네. 그 어린 아이가 그런 다양한 약들을 먹어야 될 만큼 네. 정말 어려웠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학교를 한번 아이가 그때도 뭐 손발이 마비가 오고 막 힘들어서 119가 한번 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네. 갔을 때 급식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좀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네. 갔는데 그 아이들의 시선과 선생님이 시선을 봤어요. 네. 그냥 아이가 힘들다고 하고 뭐 전학 가고 싶어요,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만 들었을 네. 때는 네. 그냥 뭐 애들이 학교 가기 싫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학교에 가서의 그 눈빛을 봤고요. 그 눈빛을 보면서 아이가 이 눈빛을 아이가 다 봤겠구나 싶어서 그날 이후로 바로 데리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학습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지금 데리고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집안에서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멀쩡한 아이예요. 근데 학교만 가면 그냥 뭐 1교시도 안 되는데 뭐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아니면 그건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거의 책가방을 다 싸서 수업에 만약에 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뭐 잠깐 동안 뭐 이렇게 뭐 격리를 하고 뭐 이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아예 책가방을 다 쌌다는 거는 1교시도 안 되는데 쌌다는 거는 그냥 아이가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 계속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거부를 당하고 그리고 격리당했을 때 아이가 저한테 표현한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엄마 나는 동굴 속에 갇힌 박쥐와 같아. 그 정도로 어린 아이가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그 힘듦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고 했을 때 네. 사회적으로 안 되는 기준이 많지만 네. 저는 그 기준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두드렸고 네. 어쨌든 안 되는 기준을 된다라는 결정 통보를 받았으니까 네. 네. 앞으로 좀 어려운 일이 또 있더라도 네. 아이와 함께 제가 힘이 되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하면서 아이한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제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지금 하루하루를 예,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게 우리 하정숙님께 엄마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죠.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경계선에 있지 않고 아예 밑으로 있는 경우에는 물론 불행한 일이죠. 뭐 오히려 그런 국가적인 복지 혜택을 안 누리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경계선에 있는 환자들이 갖는 이런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어른하고 애들하고 사실은 그 장애복지법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2년 이상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련 발작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대상에 되고 그게 전신 발작이 얼마나 하느냐, 부분 발작이 얼마나. 그럼 부분 발작이라고 해서 전신 발작에 비해서 그 증상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력 발작이라고 해서 확 꼬꾸라지면서 머리를 다친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제법 많고 그래서 그런 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런 장애복지법이나 이런 데 해당이 되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 어떤 낙인을 만들어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보호자들이 제법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장애복지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은 뭐 2, 3년 주기로 해서 진단을 받고 나서 나중에 증상이 개선이 되고 증상이 없어지고 병이 완치되면은 떼서갑니다.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싶어도 유지를 할 수가 없고 무슨 그게 뭐 어떤 분들은 호적에 뭐 빨간 줄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절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잘 하시는데 다른 질환과 달리 뇌전증은 증상이 한 달에 몇 번 어떤 발작이 있는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다 보니 사실은 의사들도 그런 것들을 증명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적 능력 같으면은 지능 검사를 해서 얘의 IQ가 얼마 이하다라고 수치로 나오게 되는데 뇌전증은 한 달에 몇 번 경련을 했고 그런 것들이 한 달에 몇 번 했던 게 6회 이상 6달 이상 그런 것들이 증상이 지속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은 환자의 그 증상 기록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쭉 해주시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장애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드리시고 또 정신과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저희 강의가 저희 세션이 끝나고 두 번째 세션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뇌전증 환자들이 슬기로운 뇌전증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정신과적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제법 있습니다. ADHD를 그러니까 주의력계피, 과행동 증후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울 질환, 여러 가지 증상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이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떻게라도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션에 이런 그 가족과 학교 생활,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오은영 박사님 모시고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질문도 해주시고 할 텐데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하정식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료적인 거, 사회적인 거, 복지적인 거를 다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노력하셨던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의료인 입장에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인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저희가 많으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민우님께서 먼저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우리 하정숙님께서 앞으로 우리 뇌전증이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뇌전증 지원센터, 협회, 학회, 정부 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정치권도 움직여야 되고 또 정부도 움직여야 되고 사회적인
통념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그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 들기도 네, 거부를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네, 실제로 네, 있다라고 네. 해요. 아직까지 저는 뭐 네. 그런 경험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치료적인 부분도 뭐 뇌전증은 어느 정도 의료비 지원이 그 보험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처럼 복합적으로 뭐 ADHD나 네. 이런 정신과적인 약도 지금 같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의료비 실비나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네, 네. 거의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아이처럼 뭐 어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 같은 경우는 심리 치료 같은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개인 이제 뭐 미술 치료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회성 치료에 도움이 되라고 그룹 치료나 짝 치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용 발생이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장애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에 하나도 맞지 않는 아이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거의 뭐 그 심리치료 비용으로만 거의 40~5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고요. 어떤 약제비나 이런 것도 실비로 지원, 보험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 케어하는데 등하교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20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아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준에 법에는 이런 어떤 기준 안에는 보호권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네. 조금 더 그 기준 안에 안 들더라도 네. 좀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좀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보험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과적인 약이나 이런 거는 실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네. 엄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F 코드를 무슨 코드를 네. 받으면 그러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코드를 받으면은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막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네.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치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할 수 있게 네. 그럼 제도적으로 좀 그래서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나 어른이나 그런 아이들이 치료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네, 네. 그럼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치료에 적극적으로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앞으로 이제 아까 우리 여기 선생님이 지금 겪었던 것들처럼 지금은 우리 아이는 지금 13살 이제 밖에 안 된 아이지만 앞으로 어떤 중고등학교도 있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길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초반부터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네. 저도 지금 사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이가 아까 혼자 이제 살아가게 돼야 되는데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동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없을 때 네. 나중에 먼 훗날 아이가 사회 이제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좋은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신민우님께서 어떤 뭐 사회적으로 어떤 바람, 뭐 어떻게 방향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제가 사회적으로서 일단은 조금 더욱더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이제는 이 저희 복지인들을 위하여 이 자아 개념을 키워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는 인식을 잘 교육을 성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너무 이제 저희 복지인들을 너무 이제는 안 좋게 보고 또한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복지인들을 잘 우선적으로 케어를 해야만 이 사회를 국민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일단은 이 자아 개념, 인식 개선이 돼 있어야만 우리 국민 전 세계가 협동을 또한 협조를 많이 하면서 잘 살아나갈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뭐 밤새워 해도 끝이지 않을 정도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뇌전증 환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많이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극복하기까지는 굉장히 벽이 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였고, 우리 뇌전증 환자 가족이 사회의 건전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정치권, 정부, 저희 학계 또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해서 한 방향으로 누구를 진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저출산 국가에서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그 생명들을 나중에 커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주는 책무를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많은 분들이 이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세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도 너무 울컥해가지고 저도 많이 울게 되는데요.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마다 울게 되고, 저희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 말씀하실 때도 그 감히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신 우리 신민우님이 또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하정숙님이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깊이 새겨서 저희 뇌전증 지원센터, 대한뇌전증학회, 그다음에 저희 한국뇌전증협회,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거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청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단 한 번도 이렇게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가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한 그런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더 저희가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잠깐 5분 동안 쉬고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저희가 그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그 저희가 실시간 그 채팅창에 저희가 이제 줌으로 주소를 좀 옮겨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여러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던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줌으로 좀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그 실시간 창에다가 띄워놓은 그 부분을 조금 그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저희가 수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써주신 우리 신민우님, 그리고 하정숙님, 그리고 매끄럽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진행해주신 은백님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